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란과 이스라엘의 최근 충돌 관련 유튜브 영상 기록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공습 그리고 이란의 보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터졌을까? 네, 그쵸. 정말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죠. 수십 년 묵은 갈등의 역사부터 핵 문제, 그리고 이번에 거의 전면전 수준까지 간 충돌 배경까지 이 자료들 속 핵심 정보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로 시작된 두 나라의 적대 관계, 이걸 먼저 좀 봐야 하고요. 네, 그리고 핵 개발을 둘러싼 그 치열한 공방. 그리고 최근에 이 긴장이 아주 급격하게 고조된 상황들, 이걸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란이 거의 핵무기 문턱까지 갔다, 이런 평가 속에서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을 하고 또 이란이 바로 맞대응하고 이런 복잡한 배경 요인들을 잘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그 영상 자료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처음부터 원수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 때는 오히려 좀 우호적이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네. 근데 1979년 이란 혁명이 진짜 모든 걸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 호메이니 정권 들어서면서 이란을 작은 사탄 이렇게 부르면서 아예 국가를 인정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팔라비 왕조 때랑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영상 중에 정말 아이러니한 지적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으르렁대지만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이란이 이란에 무기를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아, 그거요? 네, 있었죠. 당시에는 이제 이란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더 컸던 거죠. 뭐랄까,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국제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 복잡하네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저항의 축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현재는 이란이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 또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이 중동 내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면서요. 대리전을 벌이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상 대리전 양상이죠. 근데 이란이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 같은 곳에 직접 군사 거점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계속 공습해 왔고요. 이게 제한적인 전쟁 상태가 계속된 거죠. 이런 오랜 불신이랑 대리전 속에서 역시 가장 위험한 건 핵 문제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핵 문제가 정말 핵심 뇌관입니다. 2002년에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딱 발각되면서 이게 확 불거졌죠. 그리고 2010년에는 스톡스넷이라고 아주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 핵시설 원심 분리기가 대량으로 파괴됐고요. 핵 과학자들이 막 연쇄적으로 암살당하기도 했어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네, 그러다가 2015년에 그 핵합의, JCPOA라고 하죠. 이게 타결되면서 잠시 제재가 풀리나 싶었는데 그랬는데 2018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나와버렸죠. 맞아요. 그러면서 상황이 다시 확 나빠진 거죠. 결국 이란은 다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그 핵무기 만드는 데 필요한 90% 농축에 거의 다다른 사실상 무기화 직전 단계인 60% 농축에 성공해버렸어요. 60%. 그게 이스라엘로서는 진짜 레드라인을 넘은 거군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마음만 먹으면 아주 단기간 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절대 용납 못할 상황인 거죠. 이 핵 문제가 이렇게 임계점으로 가는데 작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또 다른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의 직접 충돌이랑은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네, 그 하마스 기습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란이 지원하는 그 대리 세력들, 특히 하마스 같은 그룹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쩌면 저항의 축이 좀 약해진 바로 이 시점을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타이밍을 노렸다. 네. 그래서 2025년 6월 14일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 이걸 개시하는데요.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이란 방공망을 뚫고 나탄즈 핵시설 같은 핵심 군사 거점을 정밀 타격한 겁니다. 모사드의 정보력이 동원됐다고 하던데요. 네, 자료들 보면 모사드가 오랫동안 정보를 수집했고 그 결과로 이란 핵 과학자나 군 고위 인사들이 이 공격으로 상당히 많이 사망했다고 나와요.
그럼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당연하죠.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하고 드론을 막 발사했어요. 아이언돔으로 다 막지는 못했나요? 네, 이스라엘의 그 다층 방공망, 아이언돔 등이 요격에 나서긴 했는데 일부는 이걸 뚫고 이스라엘 본토를 때려서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하죠. 지금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제공된 자료들은 이스라엘이 왜 하필 지금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타격에 나섰는지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이번에 핵무기 완성이 정말 코앞에 왔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마침 또 저항의 축도 좀 약화된 상태였고요. 시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둘째는 외교적인 이유인데요. 가자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좀 고립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걸 좀 벗어나려는 의도도 있고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이랑 핵 협상을 다시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걸 견제하려는 목적도 보입니다. 아, 협상하면 제재 풀리고 그럼 이란 힘이 더 세질까 봐. 네, 그런 우려죠. 제재 풀리면 이란이 대리 세력 지원 더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셋째는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적 위기잖아요. 재판 문제도 있고 안보 실패 책임론도 있고. 그렇죠. 징집 문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좀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국제사회 반응이나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스라엘 공습 이후에 이란 군사력이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G7 정상회의에서는 이스라엘 자위권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란 핵 보유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공동 성명을 냈죠. 트럼프 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들어 뭐 핵 합의보다는 군사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고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스라엘 선제 공격이 정당했냐 아니면 이란 핵 개발이 문제냐 또 미국이 핵 합의를 깬 게 원인 제공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막 부딪히고 있죠. 그렇죠. 근데 좀 주목할 부분은요.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랑 이스라엘의 목표가 단순히 핵 능력 제거를 넘어서 아예 이란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란은 뭐 결성전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이게 그냥 단순한 보복전이 아니네요. 수십 년 쌓인 적대감, 핵 문제, 그리고 복잡한 국제관계, 각국 국내 정치 계산까지. 정말 다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들이 어느 한쪽 입장만 보여주기보다는 각 행위자들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 동기랑 계산을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혹시 정권 자체를 겨냥하는 걸 수도 있다는 분석, 또 이에 강하게 맞서는 이란의 태도를 보면 이 갈등이 앞으로 더 길고 험난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지정학적 이해관계, 핵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변수, 그리고 국내외 정치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사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전례없는 직접 공격을 촉발한 가장 결정적인 단 하나의 방아쇠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